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사업단장 안상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비 창업자분들과 초기 창업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대전 ICT 정책 방향 및 저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 지원 사업 소개를 드릴 텐데 작은하나마 지금 오늘 들으시는 분들한테 조그만 정보가라도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체 목차는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ICT 융합사업단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와 대전의 ICT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저희 사업단의 중점 추진 방향과 사업에 대해서 소개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전의 소프트웨어 IT, 콘텐츠 관련되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 하에 ICT 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조직은 4단 1국 11팀 정도로 지금 구성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경영 철학을 보시면 디시아 웨이라는 하고 있는데요. 꿈을 가지고 있는 조직,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조직, 융합과 소통을 하는 조직, 청렴한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대전의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목표하에 기업 육성과 그리고 국비예산 확보를 통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실제 기업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 1국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ICT융합사업단에서 3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진흥원 단별 업무를 보시면 저희 ICT융합사업단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의 산업 융합과 기업 성장, 생활 개선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ICT 산업을 육성시키고 이런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과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진흥원은 문화 콘텐츠 산업 확산을 통한 대전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서 문화 콘텐츠 관련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산업 육성 쪽뿐만 아니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해서 창업 지원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특수 융복합 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영상위원회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진흥원은 2015년도에 기존의 대전 문화산업진흥원과 테크노파크의 ICT 부서를 합쳐서 새롭게 이제 설립을 했는데요. 저희 ICT 분야는 1997년도에 과기정통부 산하의 대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지역의 ICT 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21년 12월에 과기정통부가 권역 거점 소프트웨어 지원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전에서는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역할을 맡고 지정이 되고 관련되는 역할을 담당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아무래도 이런 지역의 정책과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연계를 해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산학연관, 군, 민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교류 활성화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위탁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기업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를 잠시 보시면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원에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대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서 품질 역량 센터와 콜라스 공인 시험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지동에 있는 대전 세종연구원 2층에 AI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대전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 성과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97년도에 개소를 해서 초기에는 인프라 위주로 지원을 했고요. 2002년부터 정부에서 다양한 예산을 마련을 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00억 정도 이상 투입을 했고요. 기업은 중복 제외하고 550개 이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2015년도에 저희가 아까 새롭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개소를 함으로써 예산이 이전 대비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최근 22년부터 22년까지는 평균 한 200억 이상의 예산을 마련하고 ICT 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주요 지원 성과를 보시면 지원 기업들의 매출 성과가 전년 대비 605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고용 창출 156명, 교육 관련되는 수료 인원도 775명으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마치고 그럼 ICT 관련되는 정부 부처의 정책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건데 지금 전반적인 정책의 이슈는 초강력 협력입니다. 기존에는 단일 지자체권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이 되었다면 이런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초강력 협력을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유연한 권역별 협력을 통해서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비전 아래 기반 구축, 공간, 산업, 사람이라는 4개 카테고리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반 구축을 보시면 초강력 협력 지원을 통해서 지역 주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공간은 단일 경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공간 지원을 확대를 한다.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초강력 협력을 통해서 각 지역 그리고 강역권의 전략 산업들을 육성을 해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을 이룬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이런 종합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장기적으로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혁신과 교육,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정통부의 방향을 좀 보시면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통해서 포용적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인데요. 크게 이제 미래기술 강국 그리고 우주와 메타버스 등 미래 영역을 선점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혜택을 확산한다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이죠.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정 목표를 발표를 하고 110대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저희 ICT 쪽 관련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시면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도약을 발판을 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78번의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라는 부분과 80번의 지방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이룬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기정통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역 주도의 많은 사업들을 이루고 이전에는 좀 수도권 위주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지역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에 맞춰서 대전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대전시의 정책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디지털 전환 가속화 쪽에 맞춰서 대전시는 인공지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게 5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밑에 나와 있듯이 대전은 다양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강점을 잘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을 연계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AI 관점에서 대등융합 연구혁신센터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대덕특구의 연구 인적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양한 국가 R&D 혁신기관들이 대전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인데요. 대전을 중심으로 AI 허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을 펼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 개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뭐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기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 연구, 도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민간에 공유를 하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의 강점을 연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존 R&D 역량이라든지 AI 인력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구조, 스마트 시티 선도 도시 이런 강점들을 살려서 대전형 AI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파이어 전략이라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파인, 이제 인공지능 하기 좋은 대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인텔리전트해서 인공지능을 잘하는 대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시민, 매니아 등이 전체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치해서 인공지능으로 잘 사는 대전. 이 부분은 이런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혁신하겠다. 이를 통해서 지역 산업을 전반에다가 AI를 접목하고 창업 부분에도 AI 스타트업들이 많이 또 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설런트해서 인공지능과 함께 품격 있는 대전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 시민의 삶에 또 접목을 해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인공지능 도시 대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의 스마트 시티 대전이라는 비전을 하에 스마트 시티 관련되는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서비스로서 교통이라든지 안전, 경제, 환경, 행정 분야의 스마트 시티화를 통해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행정 분야, 교통 분야, 안전 분야, 환경 분야의 네 축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정부 정책과 지역의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 사업단은 어떻게 또 세부 사업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추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대전의 산업 구조를 보시면 대전시는 IT와 소프트웨어 산업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쭉 왼쪽 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을 비교해 보면은 대전이 소프트웨어 중심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매출액은 ICT 분야 총 매출액은 7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총 종사자 수는 38,700명 정도로 각 지역 중에서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은 이런 전체적인 대외 정책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현황, 강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스마트 국방,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안전 분야의 ICT 융합 산업 분야를 설정을 하고 여기서 다양한 산업들을 발굴, 육성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서는 또 다양한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 실전과 서비스를 통해서 좀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직접화라든지 기술 지원, 네트워킹, 인력 양성, 성장 지원 등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지역의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리빙랩 방식을 활용한 시민 참여도 적극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 분야와 시민 참여 분야를 골고루 지원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이 발전을 하고 또 초강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산업 육성 분야의 방향을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기술과 공급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제 시민이라든지 또 수요자라든지 이런 시장과 수요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특정 기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실제 또 활용되고 실정화될 수 있는 레퍼런스 등 사례 중심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의 수요와 참여 중심으로 지원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최근 국제적으로도 품질 이슈들이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품질 관리와 인정 취득을 위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인데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도 기존에는 이런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도시에 접목해본다, 한번 검증을 해본다 이런 쪽으로 추진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거꾸로죠. 도시의 문제를 발굴을 하고 이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또는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서 해결이 되는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게 시민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초기에 지역의 문제를 발굴을 하고 또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었을 때 실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 볼 때 또 시민이 참여해서 또 피드백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가 보다 중요한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 사업단은 지난 회에 한번 대전 지역에서 그럼 중점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 정책, 또 지역의 정책, 그 다음에 지역의 기반, 그 다음에 현황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실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지역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을 했는데요. 이 분야가 크게는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국방, 스마트 안전이라고 도출을 하고 비전 목표 전략 방향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입니다. 총 15개의 사업을 수주를 해서 217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보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또 나오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광역 거점 그리고 지역의 공간 활용을 위해서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이라는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인수위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디지털 도심융합형 디지털 혁신 거점을 조성을 해서 지역 내에 있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인재 양성을 통해서 신산업 육성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21년 3월에 지정된 대전 도심융합특구 내에 디큐버 컴플렉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과 신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제 등을 발굴을 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핵심 내용 위주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계정통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8개 지역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발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과 함께 연구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 디파인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기업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제입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문제라든지 생활 공간의 환경 문제, 크게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밑에 나와 있듯이 문제를 발굴하고 심층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 지원을 통한 실정 RFP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통해서 실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업도 좋고 연구자도 좋고 시민도 혜택을 보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4년 차에 들었는데 1차 년도에는 이제 3개 과제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악취 제거라든지 사회적 약자, 고령자에 대한 문제, 사회적 약자인 청각 장애인에 대한 문제들을 도출을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과제를 진행을 했고요. 작년 3차 년도에는 또 생활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안전 문제 그리고 생활 안전 문제, 사회적 약자 문제 등 5개 과제에 대해서 시민들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발굴을 하고 기업들을 통해서 실제 사이트에다가 실증을 해보는 과제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ICT 이노베이션 확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배출을 하고 또 인공지능이 지역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거점을 구축해서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 생태계 조성을 해나가는 그리고 인공지능 전반적인 지역 확산을 도모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또한 이런 AI 교육과 블록체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을 배출을 하고 이런 교육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 초중 고급 교육 과정을 단계별로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교육이 1년 내내 계속 지원을 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초기 창업자분들께서는 활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입니다. 지금 다양한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대전에서도 대전에 실제 좀 추진이 가능하고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와 저희 진흥원이 함께 이런 분야를 도출을 했고요. 국토부 과제로서 3년간 259억의 예산을 마련하고 지금 대전 전역에 이런 5개의 서비스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다 구축이 완성되면 실제 시민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또 체감을 하고 좋은 서비스를 실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무인 드론 안전망 서비스, 그다음에 전기 화재 모니터링 서비스, 주차 공유 서비스, 그다음 미세먼지 조밀 측정망 서비스, 크게 4가지 실제 서비스고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에서 수집이 되고 다양한 AI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서비스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우리가 또 가계재정정보 사업을 통해서 수주를 했는데요. AI 융합 지역 특화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또 지자체들이 각 지역의 특화 산업에 AI를 어떻게 연계해서 지원하겠냐라는 부분들을 공문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올해 5월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한 20개월 정도 지원을 하고 총 사업비는 64억 5천 정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7개의 AI 융합 기술에 8개 AI 솔루션을 선정을 하고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AI 학습을 시키고 AI를 통한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들은 K워터와 협력을 통해서 실제 실정화를 이루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대전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물관리 체계 쪽에 접목될 수 있도록 확산을 해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 직접적인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콜라스 공인 시험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ICT 산업진흥기관으로서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를 위해서 인정 취득을 했고요. 실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이런 콜라스 인정 체계를 저희들이 갖추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시험 테스팅을 할 수 있는 인정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쭉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실을 구축을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요. 뭐 전문 인력들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 다양한 테스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활용하시면 국제적으로 지금 인정이 되는 콜라스 인정 기관으로서의 테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간단하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뭐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전국에는 지금 왼쪽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저희 같은 ICT 진흥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1년 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 ICT 전담 기관을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지정을 했고요. 저희 진흥기관은 뭐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ICT 전담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제가 또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창업 지원단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또 지역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거기에 담당자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좀 더 필요한 거라든지 궁금하신 거라든지 제안하실 게 있으시면 직접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소유자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네트워킹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덕 IT 포럼과 소프트웨어 콘텐츠 비즈 클럽인데요. 대덕 IT 포럼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01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쪽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콘텐츠 비즈 클럽은 이제 기업 위주의 네트워킹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회원은 한 80명 정도 되는데 두 개 다 뭐 그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했지만 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전보다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이런 코로나 뭐 부분도 많이 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지원 사업들이 또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저한테나 또 세부적으로 우리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CT 관련 분야에 대한 뭐 정책과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흥화융합연구소 자율형 IoT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최진철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72회 대전 창업 포럼에 이렇게 초빙해 주셔서 많이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은 2022년도 인공지능 최신 기술 동향과 활용 사례라는 주제로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올해 그 2022년도 유망 미래 기술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리면서 서론을 시작하겠고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최근 기업의 AI 트렌드 혁신을 주도하는 4대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약간은 그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최신 그 AI 그 학회라든지 그 연구하는 분야에서 연구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한 6가지 주제로 연구개발 트렌드와 메커니즘과 그리고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통해서 오늘의 강연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드릴 것은 가트너의 2022년도 중요 전략 기술 동향인데요. 가트너 같은 경우는 IT 분야의 그 리서치 기업인데요. 매년마다 그 다음 연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전략 기술 동향 트렌드에 대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달 발표된 2022년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보고서에서는 최근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중요하게 떠오를 기술 트렌드를 한 12가지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22년도 보고서에서는 크게 신뢰 구축, 변화 형성, 성장 가속이라는 3가지 주제 아래서 각각 4가지씩 총 12가지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AI와 관련된 트렌드가 저는 빨간색 그 박스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그 AI 중요도가 더 공고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AI와 직접 연계된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그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제너레이티브 AI, 보통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용자가 AI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 그 요구에 맞춰서 결과를 생성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오토노믹 시스템이라고 있죠. 자동화된 시스템인데요. 이 오토노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위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아도 자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요, 스스로 바뀐 환경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5 이동통신기지국은 AI를 이용해서 상황에 따라서 안테나 방향과 각도를 스스로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AI가 태양의 위치를 추적해서 태양광 발전 모듈을 따라가서 움직이는 그런 제품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지능입니다. 디시전 메이킹을 인공지능이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일을 결정에 처리함으로써 결정을 돕는 그런 AI입니다. 의사결정지능은 한편으로 보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AI 시스템은 거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AI가 예측한 자료를 기반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트너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2년 안에 대기업의 한 3분의 1 이상이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능적으로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이 인공지능 엔지니어링입니다. AI는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런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운영,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이자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는 이런 그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기법 같은 경우는 데이터라든지 AI 모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를 자동화해서 AI 솔루션의 가치를 지속해서 높이는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8가지 트렌드도 사실 직간접적으로 AI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개발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처럼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워크플로우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준비된 데이터를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배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리면, 그 AI 준비 같은 경우는 AI 워크플로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AI 모델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모델 훈련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는 레이블링을 해주고 이렇게 완료된 데이터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를 가능하면 많이 수집할수록 우리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모델이 훈련에 성공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 준비 작업이 AR 개발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AI 모델인데요. 일단 데이터가 정리되고 그리고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가 되면
워크플로우의 이제 모델링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모델의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공적인 이런 모델링 단계의 목표는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데 있겠죠. 실제로 많은 AI를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 통상 그 AI 알고리즘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한 어떤 예측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분류 같은 것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인데요. AI 모델은 보다 큰 대규모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내의 다른 부분과 함께 유기적으로 잘 동작을 해야지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서는 성공적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 추적도 해야 될 것 같고 경로 계획 그리고 제어들 그리고 그 실제로 많은 객체들이 우리 도로상에 있잖아요. 보행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정지 신호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탐지하고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시스템과 통합하고 통합된 결과가 잘 반영되도록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포 단계인데요. 배포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술 개발이 되고 나면 만들어진 AI 솔루션을 타겟하는 하드웨어 장치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시스템에서 원활하게 잘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딩을 하거나 모델을 변환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AI 솔루션을 개발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장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도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레거시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고려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핀테크에서 어떤 그 예측이나 분석을 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데 반도체나 그 시스템 온 칩 같은 하드웨어를 설계하는데 인공지능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작용, 위협을 탐지하고 인지하고 상태 이상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고장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탐지할 수 있는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통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도소모의 리테일 분야, 상품 추천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이상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상품 재고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직접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림상에서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런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과 연동해서 간접적으로 남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핀텍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저는 블록체인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원장에 대한 어떤 보안성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런 추세들은 보다 더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는 이제 약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인공지능 세부 기술별로 시장의 기대와 수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도 가트너가 AI 기술을 대상으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제시한 거고요. 작년 그 9월 달에 제시해서 올해 2022년도를 타겟으로 해서 제시한 그림인데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와 수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단계별로 나타낸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약 5개 정도의 단계로 나타나 있죠.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혁신의 단계고요. 두 번째가 보통 기대 정점의 단계, 세 번째가 환멸의 단계, 네 번째가 깨우침의 단계, 다섯 번째가 이제 생산 안정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이 어떤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관심을 받으면서 점점 더 관심도가 많이 떠오르죠. 떠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품이 좀 제거되고 그리고 실제로 기술력이 없는 어떤 분야라든지 기술력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태가 되고 말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환멸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환멸의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거나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이 분야에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이게 점점 진행되면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만 살아나서 이 산업에 적용되고 제품화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있는데요. 뭐 오른쪽으로 보시면 실제로 이제 환멸의 단계에 들어온 기술들을 보시면 많이 아시는 이제 그 자율주행 같은 게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그 주황색 세모로 된 게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미 각광받는 경우가 각광의 그 기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넘어섰고요. 이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하고 실제로 기술의 완성도는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기술들을 보시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동그란색, 그 파란색으로 동그란색이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남색으로 된 것도 있는데요. 이 색깔별로 보시면 뭐 푸른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약 한 2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기술 자체의 완성도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제로 거품이 많이 꺼진 상태이지만 실제로 기술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더 이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이상 아직 많은 연구 개발이 더 필요한 기술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과 왼쪽에 보시면 AGI라고 했죠. AGI는 일반 인공지능인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인 업무도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지능입니다. 우리 아이언맨 같은 영화에 보시면 자비스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나오죠. 그 자비스는 뭐 음성 인식도 하고요, 말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 대처도 해주고요. 그렇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뭐 그런 기능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에 가까운 인공지능을 보통 우리가 AGI라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감, 뭐 시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의 하나하나의 기능을 인공지능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과 가진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의 형태가 결합된 형태는 아직까지 많은 기술 개발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머신 커스터머라고 해서요. 사물이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 처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뭐 일부는 뭐 주식을 매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이런 매매를 하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10년 정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놓은 기술들은 오늘 향후 한 2년에서 5년 내외로 이제 기술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오늘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이런 AI 기술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은 자연어 처리라든지 생성 AI라든지 지식 그래프 그리고 그 복합 AI, 컴포지트 AI라고 하는 이런 신기술을 통해서 향후 기업들이 AI 솔루션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신제품을 만들고 기존 기술들을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서 고객 기반을 계속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다음에 소개할 4가지 아마 AI 혁신 트렌드가 기업과 AI 시장의 환경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4가지의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제목은 이제 기업의 AI 트렌드 혁신을 주도하는 4대 이슈라고 네임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솔루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AI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트너의 수석 분석가 그 슈방기 바시스트라는 분은 AI 기반 모델을 기존의 레거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에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균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AI 솔루션을 운영하게 한 그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AI 아키텍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전담 조직과 거버넌스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이 그 모델옵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옵스는 뭐 가트너가 만든 모델인데요. 오른쪽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델을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모델을 운영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단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델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이런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이런 그 모델옵스라는 모델은 이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과 재현, 버전 관리, 배포, 재학습까지의 전체의 어떤 모델 생명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옵스라든지 데브옵스 같은 이런 기술들과 결합해서 기존 레거시 서비스의 기계학습 기능, 또 머신러닝 기능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데이터와 모델, 인공지능 모델이겠죠. 그리고 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 모델부터 다양한 데이터까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I 이 모델의 배포와 관련된 데이터, 모델, 컴퓨터 리서칭 등의 복잡한 그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이런 리소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지만 AI 혁신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복합 AI를 활용하거나 그리고 생성 AI를 활용하는, 즉 기존의 레거시 어떤 방식들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설계하는 방식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복합 AI를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심볼릭 AI, 규칙을 이용하는 심볼릭 AI와 그 신경망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들을 서로 결합하는 방식이 있죠. 어떤 신경망을 통해서 어떤 물건이나 객체나 상황을 인지하고 규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성 AI, 뒤에가 생성 AI는 많이 소개하겠지만 생성 AI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전면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강박 장애라고 하는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요. 뒤에 소개되겠지만 그 엑센시아라는 기업의 같은 경우는 AI로 신약을 아예 개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AI 힘을 빌렸는데요. 초기 선도물질 스크린이라든지 약물 설계 과정을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실제 신약을 직접 디자인해주는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해주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율적인 약물 디자인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요. 즉 구체적으로 이제 분자를 디자인하고 신약 제품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그 전통적으로 그 의약품의 임상에 들어가는 후불 물질을 개발하는 데는 보통 한 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에센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연구 성과로 최소 그 초기 임상에 들어가는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단축시킨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기업의 AI 트렌드를 혁신을 주도하는 이슈 중에 하나는 그 Responsible AI, 책임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책임이 없는 AI 기술에 의한 의사결정은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생산성과 수익 손실로 직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AI를 개발하거나 또는 교육하거나 하는 모든 직원들이 실제로 이런 책임 있는 AI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로서 그 MS 같은 경우는 그 책임 있는 AI 개발을 위해서 6대 원칙이라는 걸 뒀는데요. 뭐 공정성 같은 경우는 그 AI 시스템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성별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뭐 소득이라든지 또는 뭐 소득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청자 그룹에 대한 특정한 이점이라든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기타 요인으로 한 편견을 포함하지 않고 대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고요. 신뢰성과 안전성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당연히 신뢰성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을 추천하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신뢰성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테스트와 배포 관리 프로세스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개인정보 보안입니다.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 또는 사람들로 발생되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안에는 개인정보라든지 또는 비공개로 유지되는 개인들의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훈련되고 시스템이 생산된 후에도 새 데이터를 사용해서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미리 사전적으로 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성 같은 경우나 투명성 같은 경우, 책임 같은 경우도 이런 책임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되고요. 우리 많이 쓰시는 그 구글의 텐서플로우 같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을 만드는 워크플로우에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 데이터 구성, 모델을 빌드하고 학습하는 단계, 평가하는 모델, 그리고 배포와 관련된 이런 모델에서도 하나하나마다 이런 책임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또는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워크플로우 단계에서도 책임 있는 AI를 만들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AI 트렌드 혁신을 주도하는 네 번째 이슈로는 이 작고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사방에 데이터가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도 정작 비즈니스와 관련된 쓸만한 데이터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라는 개념에 매몰돼서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실제로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나 또는 딥러닝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솔루션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충분하더라도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과정과 결과를 읽어내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인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작은 데이터부터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도 많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스몰 데이터 또는 와이더 데이터 또는 롱테일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작지만 다양한 좀 폭넓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약간 패러다임이 약간씩 좀 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데이터로 작업하거나 구조하지 않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더 많은 가치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낸다면 보다 시장에서 훨씬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업의 그 AI 트렌드 혁신을 주도하는 4가지 이슈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최근 그 인공지능 이제 알고리즘과 모델 분야에서 연구하는 그 핵심 트렌드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뭐 뉴립스라든지 ICM이라든지 뭐 CVPR 같은 이런 유명 컨퍼런스에서 출판되고 있는 논문들이 어떤 연구 주제를 최근에 많이 포커싱하고 있냐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추려본 내용인데요. 한 6가지 정도로 추려본 결과 메타 학습, 메타러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연합 학습, 그리고 심층 강화 학습, 그리고 그래프 신경망 기반 딥러닝, 그리고 자기지도 학습, 그리고 앞에서 소개드린 생성형 AI라는 이런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에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앞으로 한 짧게는 2년에서 5년 되면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정점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요. 정점에 이르면 바로 상용화 내지 사업화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크니컬하지만 이 시간에서는 좀 간결한 개념과 접근 방법 그리고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타학습인데요. 메타학습 같은 경우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메타인지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우리 흔히 딥러닝이라고 하는 모델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학습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분하거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예를 드는데 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개에 대한 사진, 개라고 하는 그 덕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불리는 데이터, 그리고 캣이라고 하는 고양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지도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 전혀 보지 못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개인지 그리고 고양인지를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개와 고양이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태스크인 사과와 오렌지를 구분하고 싶은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학습을 새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만든 그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모델도 학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태스크인 사과와 오렌지를 구분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의 성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99% 이상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델이 파편화되는 거죠.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익히면 그걸 응용해서 코끼리와 자동차를 구분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모델은 그게 응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학습을 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즉 개와 고양이를 학습하는 것도 한번 학습을 해보고요. 사과와 오렌지도 학습해보고 자동차와 코끼리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 전혀 보지 않았던 비행기를 학습하는 방법들을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제 메타학습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데이터와 주어진 환경만으로도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한 정보와 알고리즘이 새로운 문제에 적응해서 해결하는 이런 학습 방식을 메타학습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분야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고요. 그래서 이 메타학습의 대표 모델이라고 하시는 것이 퓨샷 러닝 또는 원샷 러닝입니다. 퓨샷 러닝은 기존에 학습을 많이 이 메타학습을 학습을 해놓으면 불과 2-3장의 사진만 보고도 새로운 모델을 또 새로운 어떤 그 객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메타러닝이 하나인 퓨전 러닝에 대한 개념을 소개를 해놓은 건데요.
왼쪽에 트레이닝 데이터 그림을 보시면 한쪽은 바로크 양식 풍이고요. 오른쪽은 세잔이라는 하는 우리 화가의 그림 풍입니다. 그래서 퓨전 러닝이 되면 바로크와 관련된 그림 석장 그리고 세잔느와 관련된 그림 석장을 학습을 하게 되면 아주 작은 그림이죠. 실제로 우리가 흔히 딥러닝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장의 그림 가지고는 학습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근데 퓨전 러닝 같은 경우는 이 메타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로 바로크 양식으로 만든 그림인지 또는 세잔이 그린 그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퓨전 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 학습의 그 학습 분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거리 기반 학습 방식과 모델 기반 학습 방식, 그리고 최적화 학습 방식이 있습니다. 거리 기반 학습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간의 거리를 학습함으로써 잠재 공간에서 동일한 클래스 간의 데이터는 가깝도록, 상이한 클래스 간의 데이터는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모델 기반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이와 다르게 빠른 학습에 특화된 모델을 기반으로 적은 수의 훈련 단계로도 모델의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델의 내외부 기억 장치를 별도로 두고 즉 메모리를 이용해서 모델의 학습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적화 학습 방식 같은 경우는 최적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이런 메타 지식 추출에 중심을 두고 그 메타 태스크를 파라미터 최적화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이 마무리라고 했는데요. 모델 어고니스틱 메타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아래 그림 쪽으로 보시면 그 시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 메타 러닝의 파라미터고요. L이라고 된 것은 이제 태스크의 손실함수 로스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색 실선은 각 태스크의 이 세 가지 태스크죠. 태스크 1의 로스, 태스크 2 로스, 태스크 3의 로스를 계산해서 각각의 태스크를 해결하는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의 로스를 모두 한꺼번에 고려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전혀 보지 못한 또 새로운 어떤 태스크를 가지고 어댑테이션을 해서 기존에 학습했던 모델을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이런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메타학습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그 메타학습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의 구조와 최적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데이터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그 초대규모 언어 모델을 할 수 있는 GPT-3에 이런 그 메타러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GPT-3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유립스 2020에 발표한 논문에서 소개를 됐는데요. 기존에 공개된 MS의 언어 모델보다 사이즈가 훨씬 10배 이상 크고요. 약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아주 초대규모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규모 모델인 GPT-3 같은 경우는 퓨전 러닝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퓨전 러닝 같은 경우는 와 대비되는 이제 원샷 러닝인데요. 하나의 예시만 보여주고 번역이라든지 원하는 태스크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영어에서 불어로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하라라고 해서 sea otter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바다 수달이죠. 바다 수달을 주고 루토트 메어라고 해서 불어를 주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주고 한 번만 보여줬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치즈라고 하는 문제를 주면 불어로 치즈에 해당하는 불어를 도출하도록 하는 이게 원샷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푸샷 러닝 같은 경우는 예시, 이그젬플을 좀 더 주는 거죠. 페퍼민터, 예를 들어 똑같은 그 영어를 불어로 바꾸는 이런 예제에서 페퍼민터와 그리고 플러시 다이어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좀 더 주고 두세 개 정도의 예시를 주고 실제로 치즈라는 퀘스트를 줬을 때 답을 얻게끔 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퓨전 러닝을 사용했더니 GPT-3에서는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 메타러닝의 실산업 적용 사례를 보시면 사실 아직까지 그 실제 비즈니스 사례에서 메타러닝을 활용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나마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들자면은 그 자동화된 머신러닝 시스템인 AutoML의 일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방법을 학습하는 메타러닝 방식은 이 AutoML의 그 목적과 구동 방식에 상당히 잘 부합하고 있고요. 강화학습 등의 여러 방법론에 적용시켜서 모델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MS의 그 오토 모델, 오토 ML과 관련된 예를 나타내는데요. 사용자는 데이터셋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 타겟 매트릭 그리고 일종의 그 제약 조건이죠. 제약 조건을 넣어주면 실질적으로 이 오토 ML 시스템 상에서 그 우리 데이터 상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피처들, 피처를 이 크래프팅에 피처들을 추출해내고요. 그리고 이 측정된 그 알고리즘 피처들을 학습하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정하거나 파라미터를 추출해서 실질적으로 잘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모델을 예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슈가 되는 있는 모델은 이제 연합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학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기존 방법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하나에 쭉 모아놓고요. 뉴럴넷을 하나를 만들고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면 연합학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중앙에 모아서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각각의 단말들이나 사용자가 각각을 학습을 해서 학습한 모델에 가중치만 다시 취합해서 취합된 모델을 다시 배포하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또 자신들이 계속 학습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I 학습 모델 시 그 데이터를 수집, 통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취합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있을 거고 보안에 대한 취약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사용자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요. 학습된 파라미터만 중앙에서 취합해서 이 취합된 모델을 다시 통합하고 통합된 모델을 다시 배포하고 그 배포된 모델을 다시 개별 사용자들은 다시 모아서 자신만의 또 로컬한 학습을 통하고 학습된 파라미터를 다시 또 중앙에서 취득해서 또 취득된 모델을 다시 배포하는 이런 반복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따른 비용 절감이란 장점도 있을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제안한 이런 그 연합학습 모델에 대한 모델인데요. 초기 인공지능 학습 모델은 사용자의 로컬 스마트폰에 배포돼서 개인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 모델은 인공지능을 가르치게 되고요. 학습된 결과는 계속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쌓인 데이터 모델은 새로운 모델이 되어서 글로벌 서버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버에서는 이걸 취합해서 다시 개개인별로 약간 개인화성이 있는 모델로 다시 내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연합학습 같은 모델은 좀 더 아주 장점이 있죠. 컴퓨팅 파워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개개인화된 이런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럼 단점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통신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로컬 단말과 중앙 서버 간의 그 통신은 병목 현상을 유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이질성,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이 동일하면 괜찮은데 스마트폰의 사양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네트워크 환경들의 사양이 아주 다양하겠죠. 그리고 이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단말도 수가 일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줄 때도 있을 거고 늘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 이질성도 있는데요. 참여한 단말의 수집 데이터가 독립적이고 동일한 확률 분포일 때는 이 모델이 잘 동작될 수 있는데 단말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질성을 어떻게 경감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학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투명성이라든지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또 메커니즘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또 그런 한계 내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합학습은 어디에 활용되고 있을까요? 하나의 사례는 이제 금융 분야입니다. 인텔과 컨실리언트라는 어떤 기업에서는 이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합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융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죠. 연합학습 기술을 통해서 여러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민감한 데이터와 고객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요. 연합학습을 통해서 학습된 파라미터를 전송해 주기 때문에 부정행위, 허위 양성의 어떤 결과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의 연합학습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개인 의료 정보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공유하고 협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합학습 같은 경우는 여러 병원에 분산되어 있는 이 특정 질환의 데이터를
데이터 자체를 공유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한 것 같은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랩은 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페럴만 의대와 협력을 해서요. 연합학습을 통해서 뇌종양 식별을 하는 인공지능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쌓아놓고 분석을 할 때의 어떤 방법과 비교해서 연합을 학습, 즉 각각 로컬 학습을 하고 학습된 파라미터를 중앙에서 모아서 학습하는 경우, 이런 연합학습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확도가 기존의 그 슈퍼바이저 러닝하는 방법과 거의 99% 이상의 근접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연합학습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쌓아놓고 학습하는 방법과 유사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최근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안면 인증과 같은 그 보안 기술의 이런 연합학습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신의 이미지를 학습하고 그 결과를 학습된 결과 파라미터를 이제 중앙 서버에 전송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업그레이드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신에게 특화되고 더욱 정확한 안면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면서 이런 분산된 어떤 연합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알파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어떤 대국을 통해서 널리 알려준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에이전트가 역동적인 환경에서 반복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시행착오를 통해서 주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게임을 하는 이런 사례를 한번 들 수 있습니다. 저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게이머는 게임 화면을 보면서 그 어떤 그 플레이어를 움직이죠.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또 제어를 하게 되는데 제어하는 목적이 어떨까요? 뭐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게임을 지속하는 시간이 최대화되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그 상황마다 최적의 선택을 해서 컨트롤을 하면서 그 게임의 캐릭터를 제어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게임의 상태, 이 환경상에서 보상값을 최대화하기 위한 그때그때의 그 액션 값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화학습은 사실 전통적으로 되게 오래된 기술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강화학습이 심층 강화학습이라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에이전트는 스테이트라고 하죠. 상태를 보고요. 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환경의 상태를 보면서 그 상태에서 리워드, 보상을 최대화하게끔 만드는 액션을 결정하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뭐 클로즈 펌의 어떤 수식에 기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메커니즘 또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최대화시켰다면 최근에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보통 카트폴이거든요. 아래 카트가 있고 위에는 이제 우리 그 막대가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에 마치 막대를 올려놓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력에 의해서 막대는 쓰러지려고 하는데 우리 손바닥을 위아래 좌우를 움직이면서 오랫동안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자가 그때그때마다 손바닥 움직이면서 적절히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그 막대가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죠. 똑같이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카트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게 해서요. 1차원적인 문제로서 즉 X축만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는 마이너스 방향 또는 플러스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요. 이 막대가 넘어지지 않고 지속된 시간을 보상으로 설정해서 이 카트에다가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될지 오른쪽으로 힘을 줘야 될지 뭐 이런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지속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실제로 이런 강화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유명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이제 오픈 AI의 짐이라고 하죠. 짐이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를 한번 깔아보시면 아주 간단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그 카트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화학습 예시를 한번 돌려볼 수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이 심층 강화학습의 접근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큐러닝 기반의 강화학습입니다. 매 상태와 행동의 페어에 대한 큐 값을 근사해서 이를 기반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계속 결정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 큐 값이라는 것은요. 특정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특정 상태에서 에이전트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 가지겠죠. 그 중에서 특정 행동을 선택을 해가지고 특정 행동 A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리워드,
반환값에 대한 기대값을 통해서 기대값을 계속 계산해 나가는 거죠. 계산하거나 또는 측정해서 이 기대값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행동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값을 보고 선택을 하는 방법이 큐러닝 기반의 방식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정책 경사,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건지를 결정하는 정책을 직접 구하는 방식이고요. 심층 강화학습에서는 이 함수를 이제 심층 신경망, 뉴럴넷을 통해서 근사하는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내적 보상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행동을 취하면 보상값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보상값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꾸준하게 취하고 있다가 잘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오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 게임의 포인트는 전혀 변하지 않고 게임을 통해서 스테이지가 넘어가야지만 그때에서 보상을 한번 가끔 주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큐러닝 방식이라든지 정책 경사 방식을 사용하기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드물게 오는 이런 환경 같은 또는 이런 그 환경에서는 정책 학습이 성공률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내적 보상을, 즉 에이전트가 환경으로 주어지는 보상을 이용해서 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에이전트 스스로 보상을 계속 생성해서 정책을 업데이트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화학습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로봇의 행동 제어라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우리 로봇팔이라든지 로봇들을 이용해서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든지 커피를 제조한다든지 이런 로봇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로봇 매니플레이터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스스로 동작하기 위한 방법들. 그러니까 이 강화학습은 결국 의사결정 방법이고요. 이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가 로봇의 행동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복잡한 동작을 합성해서 민감한 운동을 빠르게 학습해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비지도 강화학습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거미 같은 우리가 여기 짐에서는 이제 엔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 특히 특정 위치로 움직이기 위해서 내 다리 그리고 다리는 관절이 있겠죠. 관절 값을 적정하게 조절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행동 양식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중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좀비처럼 약간 보이기도 하는데 휴머노이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리 관절을 조정해서 쓰러지지 않고 움직이고요. 그리고 움직이는데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웨이 포인트를 결정해서 특정 웨이 포인트를 지나가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들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낸 사례가 있고요. 맨 아래쪽 같은 경우는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쓰러지지 않고 보행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방법인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내적 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쓰러지지 않고 움직이되 어떻게 할까요? 특정 웨이 포인트를 지날 때마다 보상값을 내적 보상을 주게끔 해서 웨이 포인트를 지나면서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로봇의 행동 정책을 개발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웨이모와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요. PBT라는 강화학습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PBT 같은 경우는 약간 진화론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우성과 열성, 이 학습을 하면서 우성과 열성을 만들어서 우성이라는 것은 결국 자율주행을 잘 하게 되는 이런 모델을 말하죠. 잘 하게 되는 모델은 계속 가져가고 학습 성능이 떨어지거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같은 경우는 도태시키고 그래서 계속 진화해 나가는 방법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런 자율주행 모델을 강화학습에 기반해서 활용하고 개발하는 모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구글의 AI 칩 설계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플로우 플레인이라고 하죠. 우리 반도체 칩 안에는 여러 가지 트랜지스터라든지 모듈들이 배치되게 되는데요. 이 하드웨어 내에서 전원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칩 모델, TR 모델 이것 모듈을 어디다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하드웨어의 성능과 발열이라든지 그리고 전력 소모량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칩을 일종의 그리드 격자 무늬로 잘 쪼개고요. 격자 내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유닛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건지를 강화학습을 통해서 선정해서 이 플로우 플레이를 통해서 칩을 설계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칩 모듈이 정해지면 칩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와이어링을 해야 되잖아요. 와이어링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짧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칩을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와이어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것들도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전선 배치를 하는 뭐 이런 방법들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데도 강화학습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딥페이크 같은 걸 많이 보셨죠? 실제로 사람이 없는 그 사진을 만들어내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 이제 생성형 AI인데요. 아래쪽 그림처럼 실제 사진이 있고 중간에 특정 화가의 화풍이 들어있는 그림을 가지고 실제 사진을 이 화가가 그린 것 같은 화풍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 대표 모델이 많이 들어보실 텐데 GAN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생성적 적대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GAN은 생성형 AI를 한 분야로서 2014년도에 뉴립스라는 컨퍼런스에서 이한 고펠러가 소개했고요. 현재는 이 생성형 AI를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모델 같은 경우는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모델 같은 경우는 뉴럴넷을 신경망을 하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생성형 AI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2개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신경망 같은 경우는 하나는 생성을 해내는 그런 신경망이고 하나는 생성된 모델을 판별해내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생성자와 판별자의 2개의 모델을 만들어내고요.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든다면 위조범 같은 경우는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은행원 같은 경우는 위조 지폐와 실제 지폐를 잘 구분해내는 이런 역할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위조범은 자신이 위조 지폐를 잘 만들어내도록 계속 학습을 하고요. 은행원 같은 경우는 이 입력되어 온 위조 지폐를 가지고 위조인지 아니면 진짜 화폐인지를 잘 구분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원은 초기는 어떻습니까? 위조범은 위조를 잘 못하니까 위조 품질이 낮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원은 위조 지폐와 정식 지폐를 잘 구분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조범이 위조를 잘 못하게 되면 은행원을 통해서 이제 생성을 잘 못했으니까 잘 하도록 계속 학습을 통해서 위조 지폐가 아닌 위조 지폐라 하더라도 진짜 지폐와 구분하기 힘든 정상적인 지폐를 만들도록 계속 학습을 해나가는 이런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위한 사이클 게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 게인 같은 경우는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간단한 일러스트를 구체적인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모네가 만든 이런 모네가 그린 그림을 실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사진처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실제 사진을 모네의 화풍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얼룩말을 얼룩이 없는 일반 말로 바꿔주거나 일반 말을 얼룩말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풍경 사진을 여름에 찍은 풍경 사진을 마치 겨울에 찍은 것처럼 바꿔준다든지 또 반대로 겨울 거를 여름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런 이미지 트랜지션을 위해서 기본적인 개인을 사용하면은 사용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판별자를 속이기 위한 형태로만 만들기 때문에 화풍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림이 아닌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겐 같은 경우는 이 뉴럴넷을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예를 들어서 실제 사진을 진짜 고우가 그린 그림처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고우가 만든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그림을 입력받아서 실제로 사진을 역으로 바꿔주는 생성자 하나를 추가해서 즉 뉴럴넷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고우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또 복원된 실제 사진처럼 만들어 주게끔 하는 뉴럴넷을 하나 더 만들어서요. 그래서 실제 사진하고 이 복원된 가짜 사진과의 또 비교를 통해서 만들되 고의 풍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그림을 만들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생성 AI 사례는 SR겐인데요. SR겐 같은 경우는 이미지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업스케일링을 가능해 주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그 이미지 업스케일링 방법은 이제 보관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뉴럴넷을 통해서
저해상도의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실제로 마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진인 것처럼 특히 사람이 볼 때 위화감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들을 또 있고요. 그리고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을 위한 스타일 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 겐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생성해 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미지를 합성해줬을 때 똑같은 그 합성된 어떤 풍을 받아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가운데 보고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타일 겐이 생성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아주 고해상도 사진이고요. 실제 여러분 그 This person does not exist.com이라는 데 가보시면 스타일 합성을 통한 얼굴 생성된 예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 나온 사진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고 이 사진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고정밀 시멘틱 이미지 편집을 위한 에디트 겐이라는 기술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에 뭐 범퍼를 지운다든지 그리고 뒤에 트렁크를 지우면 해치백이 일반적인 승용차로 바꾼다든지 하는 바꿔지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다 겐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기지도 학습인데요. 자기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전처리 중에 가장 좀 불필요하거나 좀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것이 우리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에다가 레이블을 다는 겁니다. 레이블을 달아야지 먼저 슈퍼바이저 러닝을 통해서 우리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기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언택트 데이터로부터 레이블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지도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도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이제 자기지도 학습입니다. 자기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관련 도메인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최근에 텍스트라든지 오디오 관련 분야에서도 자기지도 학습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지도 학습이 널리 활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의 언어 모델인 버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버트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문장에서 하나의 단어를 지운 후, 마스킹을 한 후 해당 단어가 무엇일지 추측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지를 추측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프리트레이닝을 해주고요.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을 생성해서 실제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통해서 미세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자기지도 학습 방법을 시스템 모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델이 그 SIMCRL 방법인데요. 이 컴퓨터 비전 분야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SIMCRL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강아지 이 그림이 있죠. 강아지 그림을 이미지를 우리 어그멘테이션한 방법 같은 경우는 크롭하거나 또는 뭐 로테이션을 해주거나 또는 일부분을 확대시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증강시켜주고요. 이 증강 데이터를 통해서 이 자기 셀프 슈퍼바이저는 그 자기지도 학습을 통해서 레이블링을 달고 결과적으로 논문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그 레이블을 단 슈퍼바이저한 러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성능에 다다랐다. 이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같은 건, 즉 자기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구분적으로는 이제 그 레이블이 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은 지도 학습과 같은 유사한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 이슈인데요. 여섯 번째는 이제 그래프 신경망 기반 딥러닝입니다. 우리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복잡한 연결 관계와 뭐 복잡한 사회 관계망을 분석하거나 바이러스의 확산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 관계를 분석해서 뭐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GNN이라는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래프라는 거 오른쪽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통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프는 기존에 분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는 우리가 그 뭐 유클리드 공간에 좌표계로 표현할 수 없는 형태였고요. 얼핏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좀 그림을 보시면 실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동일한 어떤 그래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드와 연결된 노드 그리고 링크의 형상이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초대형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지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관계라든지 상호작용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에 적합하고요.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미디어 영향, 바이러스 확산 등을 연구하고 모델링을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시국에 그 감염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와 관련해서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그림이었고요. 기존의 그런 그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은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입력 그래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신경망을 통해서 그래프 자체를 연구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들에 대한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GNN 그 그래프를 이용하는 그 신경망 기반의 그래프 분석 사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객체를 파악하는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 그 연구 같은 경우는 말을 타고 하는 사람의 그 이미지를 붙이면요, 실제로 GNN을 통하면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있고 말을 튼 사람은 뭐 모자를 쓰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배경에는 산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프 형태로 이미지를 분석해 줄 수도 있고요. 역으로 이 그래프 형태가 나오면 이미지를 만들어 생성해 주는 뭐 이런 사례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으면 사람이 원반을 던진다, 그리고 던지는 사람 안에는 뭐 소년이 있다, 뭐 이런 관계를 가진 그래프를 입력해주면 실질적으로 일종의 개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을 생성해주는 뭐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이츠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추천 시스템에 적용해주는 실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래프 임베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프 자체만으로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벡터나 집합 형태로 변환해주는 이 그래프 임베딩이라는 기술을 통하면 일종의 2차원 평면 또는 3차원의 기술로 가버리면 우리가 그 노드 간의 거리라든지 유사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훨씬 편해지죠. 그래서 이런 그 방법들, 그래프 임베딩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NN 활용 사례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교통 상황 예측을 통해서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 신경망을 활용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해주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공유해주는 인접 도로를 일종의 세그멘트 단위로 분할하고 분할된 그 세그멘트를 노드 그리고 교차로를 통한 세그멘트 간 연결 노브를 이제 엣지로 구분해서 일종의 그래프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델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맺은 말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소개를 드렸고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는 이제 AI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2025년도 되면 가트너 같은 경우는 이제 70% 이상의 기술이 AI 아키텍처를 운영할 것이고요. 상당수의 많은 소개드린 AI 기술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내외면 정점에 이를 것이고 이것들을 이용한 기술들과 솔루션들 그리고 기업의 구조들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AI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이나 제품화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개념적으로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AI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직관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그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지금까지는 좀 소개드리는 이 모델 중심,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성능을 높일까 하는 방식에서 보다 그 엔진 데이터 중심의 개발로 나올 것입니다. 즉 모델 개발에 대한 성능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추세고요. 그에 비해서 고품질을 확보하고 이것들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트렌드는 모델을 위한 AI라고 해서 AI 민주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토ML 앞에 소개해드린 머신러닝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오토ML 기술들 그리고 AI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소스들이 공개가 많이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제 AI를 개발할 수 있고요.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개발할 수 있는 상황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는 AI에 대한 그 이슈들이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AI하고 인간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와 관련된 윤리를 법제하고 준수하려는 이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AI와 인간들의 공존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강연을 집중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전자통신연구원에 최진철이었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모바힐의 대표 김민현입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노면 인지 기술을 연구를 해가지고 현재 그 기술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모바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술, 아이템 소개 좀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회사 모바힐은 블랙아이스를 포함한 9가지의 노면을 97% 이상의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열선이나 염수 분사기를 자동 제어하는 도로 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공급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 센서를 장착을 해가지고 다양한 넓은 도로의 실시간 상태를 저희는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 업체나 그리고 지도 관리자 그리고 도로 관리자에게 이 실시간 도로 정보를 공유해서 저희는 플랫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는 차량용 센서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을 해서 자동차 회사에 이 센서가 가감속 제어용 예견 제어 센서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인공지능 이제 시장에서 모바일만의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 등의 노면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 음파 기반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AI인데요. 사운드 AI에서는 음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도나 습도, 기압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복합적으로 현재 상태를 수집하고 그 상태를 기반으로 노면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카이스트에서부터 개발이 되어 왔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 고도화가 진행되어 있고 현재 특허가 10건 이상 출원되어 있고 3건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그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모바일만의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이용하는 만큼 노면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제어가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모바일은 그 노면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회사에 저희의 센서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연간 1,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운전자들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그 이제 사업을 하면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의 어떤 또 도움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G 사업을 포함해서 그리고 올해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대전 창조경제에서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는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 입주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 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 해주고 싶은 조언. 저도 이제 사업을 꿈꾸면서 예비 창업자인 시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돌이켜보면 큰 꿈을 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과거에 제가 꿈을 꾼 만큼 이루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꿈이 더 컸으면 더 크고 멋진 사업을 이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제 계속 큰 꿈을 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비 창업자분들도 큰 꿈을 꿈으로써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멋진 예비 창업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